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를 맡고 있는 외과 안수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비만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여러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 초에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전세계적인 권고사항의 기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서둘러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국립보건원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인의 체격을 고려해서 약간 체질량 지수가 낮은 그룹도 환자군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기준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갱신되어야 하는 면이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1991년도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은 아시는 것처럼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이면 수술 권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35에서 40 사이의 환자는 비만으로 인한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수술의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거 기준이 매우 높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은 그동안에 훨씬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이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역사를 잠깐 보면 2016년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면서 조절이 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수술 적용 대상 환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어야지만 수술적 치료의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에도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비만대사 수술이라는 것이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체중이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해 왔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고도비만 환자가 아닌 체질량 지수가 낮은 환자들도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해외의 상황을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1991년도 미국의 보험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라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비만대사수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게 2019년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시아인의 체격을 고려해서 국제적인 기준보다 체질량 지수가 5 낮은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35 이상이거나 또는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이 동반질환에는 당연히 고혈압, 당뇨병 등을 포함한 13개 질환이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체질량 지수가 30인 경우에도 보험 급여 대상자로 분류가 되게 시스템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당뇨 수술인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 기준을 2.5 낮추어서 27.5 이상이 되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를 수술적 목적을 적용했을 때는 보험공단 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100%가 되지 않고 선별급여 대상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응증을 확장시키는 것이 저희 비만대사외과 학회의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요지죠. 2022년도에는 ASMBS, 그러니까 미국 비만대사외과 학회, 그리고 IFSO라는 국제 비만대사 수술 연맹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발표된 게 이번 달 초고요.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체질량 지수가 5 낮아졌습니다.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35 이상이면 비만대사 수술을 반드시 권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35 미만이지만 30 이상이 되는 이 구간의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중에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권고해야 된다는 이런 개정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결국 체질량 지수 기준이 5 낮아진 환자까지 확장되었다는 개념입니다. 밑에 빨간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개 정도의 주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적응증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만대사 수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봤고, 또 하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고위험군으로, 이 수술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그룹이라든가 또는 연령 때문에 제한을 받았던 그룹에 대한 데이터도 리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또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현재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루아의 위우회술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수술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고 5, 6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루아의 우회술을 소매절제술이 초과를 하고 있지만 빈도수에서 두 수술을 합쳐서 약 90% 정도가 전체 비만대사 수술의 전 세계적인 빈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리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에서 35 사이의 체질량 지수를 갖는 환자들이 13개 정도의 동반질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수술 환자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수술이 권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동반질환과 관련 없이 수술이 반드시 권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아인에 있어서는 그러면 기존에는 약 2.5% 포인트 정도를 낮춰서 적용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27.5 이상의 환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고, 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는 환자들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 경우에 160cm 키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 내지 5kg 정도의 환자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만 됐을 때도 임상적인 비만 환자로 분류되어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동반 질환들을 확인해서 그 동반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비만 대사 수술 환자로 분류가 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에 관한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성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 결과 종합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환자들도 이런 체질량 지수나 동반 질환 여부에 따라서 안전하게 수술 대상군으로 포함되어도 좋다는 그런 새로운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아나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비만에 대한 수술입니다. 똑같은 성인과 같은 기준의 체질량 지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연령을 고려했을 때는 95%일 이상이 될 때입니다. 그럴 때 동반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35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질환에 관계없이 소아 청소년일지라도 비만대사 수술이 권고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런 연령대에 있어서 수술을 시행했을 때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얘기는 이미 15년 전쯤에 미국에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18세 미만인 경우에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권고안과는 별도로 연령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미국 비만대사 학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환자들을 그냥 두었을 때 생기는 성장 과정에서의 합병증의 심각성이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만대사 수술의 합병증에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 미만에서는 세밀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붙어 있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만대사 수술 대상자로는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13, 4, 5세 정도가 지나면 보통 되게 안전하게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 대상자로 분류되는 여러 환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 질환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을 해서 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비만도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권고사항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2년 전에 비만대사 수술을 받고 환자의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사전 수술로서 비만대사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이나 콩팥 이식을 앞둔 환자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만대사 질환 자체가 간이나 콩팥의 질병을 심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심한 환자가 간경화로 가는 경우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심화돼서 콩팥 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을 비만 상태에서 그대로 수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수술을 하더라도 새로 받은 간이나 콩팥이 생존할 가능성이 기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런 대상 환자들을 고를 때 체질량 지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을 공여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간이나 콩팥을 이식받는 환자들의 경우 사전에 이 수술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래서 그간 대단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체질량 지수 60 이상의 초고도 비만 환자들의 안전성이 검토가 됐습니다. 수술자로서는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군입니다. 170kg, 180kg 이상 되는 환자들 수술 후에 안전성이 어떠냐? 이 안전성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로는 아웃컴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경화 환자들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가 됐습니다.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수술 안전성들까지 언급이 되어서 이런 환자들보다 훨씬 체질량 지수가 낮거나 동반 질환의 진행도가 낮은 환자들에 있어서의 수술의 안정성은 이제 더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세 개의 가이드라인의 요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수술의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
시발점이 됐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적응증의 범위를 확대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대사 수술의 여러가지 효과라든가 그동안에 계속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던 수술 전후의 안전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 있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비수술적 치료와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수술 효과의 지속성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기존의 체질량 지수 서양인 기준으로 해서 40 이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35로 5%포인트 낮춰졌습니다. 5포인트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35가 아니더라도 30 이상만 되면 수술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는 반드시 권고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27.5 이상인 경우, 심지어는 25 이상인 경우에 동반질환 평가에 의해서 임상적인 비만으로, 병적 비만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시행해도 좋다라고 권고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장기 추적 결과의 안정성이라든가 안전성, 수술 직후의 안전성 등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디베이트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수술에 대한 비만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결과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결국 체질량 지수가 기준이 되긴 하지만 체질량 지수를 5 낮추어서 적용함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반질환의 치료 필요성이 더 부각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아시아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의미는 서양인과 다른 체격이지만 동반질환이 발생하는 시기와 빈도가 높은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 특히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질량 지수를 25 정도까지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체질량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필요한 환자들의 혜택을 얼마큼 늘려줄 수 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또 비만대사의과학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